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선의 건국과정을 알아봅시다. 교과서 54쪽부터 59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역사와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 말기가 되면 극심한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당시 고려는 안과 바깥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원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원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전쟁을 했다는 거를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고려가 있고 원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거의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원나라가 있었는데 결국 원도 고려를 쳐들어와서 긴 시간 전쟁을 합니다. 원이 1231년 이때 쳐들어와서 선별초의 항쟁이 1273년인가에 끝나요. 거의 40년을 넘게 전쟁을 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원이 다 물러난 것이 아니라 원이 고려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해요. 원간섭기. 그래서 고려 말은 원간섭기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곡식이라든지 곡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고려에서 원으로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많은 돈과 식량 그리고 사람, 특히 여자아이들까지 원에 바쳐야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딸을 낳으면 딸을 낳았다는 것을 숨겨요. 왜냐하면 딸이 있다는 걸 알면 원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아예 안 태어난 것처럼 집에서 숨기고 하는 그런 일까지 많이 벌어집니다. 참 지금으로선 짐작할 수도 없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지는 사실 쉽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고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조정의 관리들이나 왕도 원의 간섭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또 고려의 왕은 의무적으로 원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고려 왕들의 이름은 앞에 충자가 많이 들어가요.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등등 앞에 원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 이런 식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원나라의 간섭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의 간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권문세족이란 무리들이 고려 말에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 권문세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가 원의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친일파 같은 사람들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친일파가 아니라 친원파가 되겠죠. 친원파.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귀족층. 원 간섭기에 원에게 협력했던 친원파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이 서로 막 결혼하고 뭐하고 해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계급층이 생겨요. 그런데 이 권문세족은 원래 있던 귀족들보다 더 많이 백성들을 수탈을 합니다. 막 법도 어지럽히고 더 악독하게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은 원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권문세족들의 어떤 수탈 이런 것도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끝이냐? 이게 또 끝이 아니고
홍건적 그리고 외구의 침입이 전국적으로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지도를 그려보면 자, 홍건적은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도적 집단이었고요. 외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쪽에서 스시마 섬 이쪽에 이제 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넘어오는 외구 요 두 도적 집단들이 극심하게 그 고려를 침입을 해요. 그래서 홍건적은 수도인 개경까지도 쳐들어왔었다고 하고 외구도 이렇게 해적이긴 하지만 해안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륙 지방까지 충청도 지방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상황, 원의 간섭, 또 권문세족의 수탈,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쉽게 짐작이 가시나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려의 지배층이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원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공민왕이라는 왕입니다.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귀족들이나 권문세족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려는 희망 없이 점차 계속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민왕을 도와서 개혁에 참여한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공민왕이 개혁할 때 그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개혁을 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의 실패를 계기로 또 많은 유배를 가거나 또 제거가 돼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권문세족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땅도 많고 또 귀족에다가 높은 관직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었죠. 또한 원하고도 굉장히 친한 그런 세력이었던 것에 비해서 신진사대부는 이 권문세족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들도 아니었고요.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땅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원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는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리학이란 그때 학문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권문세족과 대항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또 성리학을 처음으로 고려에 받아들인 안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진사대부 말고 또 다른 신흥 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세력들은 바로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이 신흥무인 세력들은 고려 말에 홍건적하고 외구가 많이 침범을 했다고 했죠. 이 신흥무인 세력들은 이 홍건적과 외구를 격퇴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성계와 같은 장군들이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그리고 고려 말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밑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신진사대부 중 한 명이었던 정도전과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성계가 만남을 갖습니다. 정도전은 공민왕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귀양살이를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었는데 그 귀양살이에서
그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어렵게 사는 일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정말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겠다. 하루빨리 나라를 개혁을 해서 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고려 말에 극심한 혼란기를 수습할 또 다른 세력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인 이성계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 명성으로 따지면 이성계 장군보다는 최영 장군이 보다 위였어요. 최영 장군이 보다 위였는데 왜 정도전은 최영이 아닌 이성계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최영 장군은 사실 신흥무인 세력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던 귀족 출신입니다. 그에 비해 이성계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지방 장수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보다 젊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불가에 빠진 고려를 개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정도전이 봤을 때는 최영보다는 이성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철학을 정립한 신진사대부와 무력을 가진 군대와 무력을 가진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는 그 강성했던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로 나라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근데 이 명나라가 이제 나라를 세우자마자 고려한테 시비를 걸어요. 고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지도를 그리면 원나라가 원간섭기에 설치한 쌍성 총관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지도가 자세하지 않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대충이라도 그리면 쌍성 총관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쌍성 총관부는 원이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관청이에요. 근데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 이 쌍성 총관부를 없애고 이 북쪽 일부분을 고려가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네, 공민왕도 뭐 나름 개혁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공민왕이 수복했던 요 지역을 다시 명나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참 뻔뻔한 요구죠. 명나라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우왕을 비롯한 많은 고려 사람들이 명의 이런 요구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이죠. 원나라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원나라한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았는데 그 되찾은 땅을 돌려달라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였죠.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왕이랑 아까 그 최영 장군 있죠.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은 이때 당시 고려의 넘버원 장수였기 때문에 그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을 치자. 명과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명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쟁을 하기로 해놓고 최영 장군이 전쟁을 나른 것이 아니라 이성계 장군한테 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최영 장군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그 최영 장군이 옆에 있어야만 든든했던 거예요, 우왕이. 그래서 우왕은 최영 장군은 가지 마 하고, 그렇다면 이성계 자네가 가게 해서 이성계한테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때 당시 명을 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는 나지만 지금 고려의 국력을 가지고는 명과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는 전쟁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가긴 가요. 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다시 지도를 그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압록강이 흐르죠. 압록강. 압록강을 넘어야지만 중국 땅인데,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있고, 이게 명나라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가 고려 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압록강. 강이 이제 졸졸졸 이렇게 흐르는데, 이 명과 고려 사이 압록강 요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요 섬 이름이 뭐냐면 위화도죠. 위화도. 바로 위화도.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말을 타고 말을 타고 가는데 고려 땅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명나라로 가라고 출진을 하라고 했으니까 명나라에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진짜 명나라를 딱 가자니 정말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절묘하게 이 섬으로 싹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딱 이성계가 주둔을 합니다. 고려 땅은 넘었죠. 그죠? 하지만 명나라 땅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절묘한 이 섬. 군사적으로도 그때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는데, 참 이성계도 머리를 잘 썼어요. 여기 딱 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진짜 명을 건너가야 되나. 일단 고려 땅은 넘어왔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요 위화도에 있던 병력을 가지고 다시 고려로 갑니다. 고려로 쭉 가서 개경을 쳐서 우왕과 최영 장군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떨결에 고려의 정권이 이성계와 또 이성계와 손을 잡은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아예 새 나라를 세우자. 다른 파는 아니다. 고려를 버릴 순 없다. 고려를 다시 재건하자. 이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당연히 정도전과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신진사대부와 모든 신흥무인 세력이 새 나라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를 재건하자고 하는 세력도 상당히 존재했어요. 이 두 세력이 굉장히 대립을 하다가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정몽주 같은 학자는 고려를 재건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새 나라를 세우자는 세력들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선주교 있죠?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또 이때 또 둘이 시를 막 주고받죠.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찾아가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하여가라는 시를 읊어서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지만 정몽주는 단신가라는 시로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시를 주고받고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결국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제거가 됐다는 것은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고려를 재건하고자 하는 세력을 힘으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 나라 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을 세운 새 정치 세력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바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한양은 그 당시 한강을 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를 옮기거나 또 농사짓고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예로부터 이 한양, 이 서울은 삼국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조선 때에 이르러 한양이 또 수도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합니다. 유교라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인데 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각각의 본분을 다하는, 자신의 각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가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그동안 권문세족과 일부 귀족들이 독점했던 토지를 신진사대부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귀족들, 권문세족들에게 토지를 뺏긴 백성들에게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다시 나누어 주고 또 새롭게 조선의 통치 세력이 된 신진사대부들도 권문세족의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은 고려 말에 극심한 혼란기를 수습하고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이란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려 말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인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57쪽, 58쪽을 보면 조선이 유교 이념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보면 크게 4가지 문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숭례문은 국보 1호죠. 그래서 이 4가지 문에 유교의 가르침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유교 정치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조선이 앞으로도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봅시다.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 한번 살펴보죠.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 고려 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해 볼 문제 두 번째, 내가 만약 권문세족이었다면 또는 신진사대부였다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개혁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반역인가 혁명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역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혁명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정도전이 꿈꿨던 유교적 이상 국가는 어떤 것이었을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교과서 54쪽부터 59쪽까지의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